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요새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리면 가려운 통에 성가신 건 물론이고 윙윙거리는 소리도 잠을 못 이루게 하는데요. 이런 모기의 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모기가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는 2mm 정도의 틈만 있어도 몸을 오므려서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방충망에 구멍난 곳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싱크대나 하수구 등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니까 이런 곳들의 뚜껑도 잘 덮어둬야 합니다. 또 현관문을 열 때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기약을 출입문 주변에 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방어를 뚫고 가정에 침투한 모기는 습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곳에 모기가 알을 낳고 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화분 받침대나 꽃병에 물도 모기의 서식지가 될 수 있으니까 물을 자주 갈거나 비워주고요. 습한 곳을 없애서 모기의 서식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몸을 자주 씻는 습관이에요. 모기는 땀 냄새로 사람을 찾아내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외출 후나 자기 전에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모기의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향이 짙은 바디용품을 쓰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모기에 물렸다면 물린 부위를 찬물로 깨끗이 씻고 얼음찜질을 하거나 알로에 젤, 허브 오일 등을 바르면 가려움증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물린 부위를 계속 긁다 보면 색소가 침착돼 흉터가 남게 되니까 긁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가려움은 물론이고 각종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모기의 공격 모두 잘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8월 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모기주의보가 아주 전 세계에 특히 이제 리우 올림픽이 열리면서 모기주의보가 이제 선수들에게 그리고 올림픽 관람객들에게 이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참 네. 무서운 것이 모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선수들에게 어떤 모기 퇴치제를 마련해 줬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또 전해드린 적도 있고요. 네. 어쨌든 참 모기 조심하셔야 되겠고 올림픽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새 올림픽 모기 쫓으면서 보셔야 되겠어요. 네네. 요새는 몸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모기 기피제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 화학성분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요새는 천연 모기 퇴치제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계피에 소주를 부어 숙성시킨 뒤에 물과 1대1로 섞으면 천연 벌레 퇴치 스프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혼자 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M사에 거기서 김방장 씨가 만들어서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 네, 진짜 효과가 있나 봐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몸에 레몬즙을 바르거나 집안 곳곳에 아로마 오일을 뿌려두는 것도 벌레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요새 일본 내염이나 지카 바이러스도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기의 공격은 막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까요? 네, 뜨거운 열대야를 집에서만 보낼 필요는 없죠. 축제에서 야시장까지 밖에서 신나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는 방법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똑똑한 야간 피서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좋은 친구이자 눈과 발이 돼주는 존재가 있어요. 오늘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동반자 안내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조르주 드라투르의 속임수, 점쟁이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금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밤마다 무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똑똑한 야간 피서법 알려드립니다. 맞아요. 덥다고 무작정 나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오키 씨가 알려드리는 팁을 미리 숙지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어요. 네. 자, 그럼 어떤 야간 비서법들이 있나요? 먼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강 몽땅 여름축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특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셔야겠는데요.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한강 다리 및 영화제에 가시면 천호, 청담, 원효, 성산대교 총 4곳의 다리 밑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고요. 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8월 12일부터 14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한강 이불 영화제도 열립니다. 이 행사는 한강공원 한가운데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즐기는 이색 영화제예요. 네, 요새는 이제 이 VOD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쵸. IPTV를 통해서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그걸 이제 이불 덮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는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강변에서 그죠. 강변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음. 본다 이거예요, 영화를. 이불을 덮고 보는 영화제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커플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여러 명이 이제 덮고 자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파티관, 커플관, 밤샘관, 공포관 등 다양한 테마의 상영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친구나 가족 그리고 커플도 가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영화뿐만 아니라 공식 드레스 코드인 파자마를 입고 댄스 파티와 대규모 베개 싸움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이색 피서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고요. 또 낭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강 몽땅 테마 유람선이 있습니다. 느릿하게 흘러가는 배 위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감미로운 보컬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특히 매주 금요일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 선상에서 즐기는 반포 무지개 분수와 불꽃놀이도 장관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또 축제하면 먹거리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계 각국의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행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식도락 파티 한강 푸드트럭 100 행사인데요. 메인 행사는 크게 2가지입니다. 8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 열리는 수요 야식회에서는 매주 다른 컨셉의 음악 공연과 함께 개성 있는 푸드트럭들이 준비한 100가지 음식을 즐길 수 있고요. 8월 8일에서 1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월드푸드 페스타는 세계의 음식과 서울의 문화가 만난다는 주제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한국 4가지 테마를 대표하는 음식과 각 테마에 맞는 전통 공연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네, 100가지 푸드 트럭에 세계 음식까지. 뭐 여기 가려면 한 사흘 정도는 좀 굶고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가지 나라 음식을 맛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행사 외에도 푸드트럭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여의도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5월 청계광장, 6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7월 목동 운동장 등 총 4곳에서 밤도깨비 야시장을 개장했는데요. 밤도깨비 야시장은 신개념 길거리 장터로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버스킹 공연이나 댄스 파티 등의 이벤트도 함께 펼쳐지는 문화 행사예요. 이 야시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먹거리는 물론이고 예쁜 액세서리와 수공예 제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예쁜 수공예 제품 구경으로 좀 많이 가실 텐데 저는 역시 먹거리가 더 궁금합니다. 네, 그러시다면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보세요. 여의도 월드 나이트 마켓으로 불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야시장에는 하룻밤의 세계 여행이라는 주제로 각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푸드트럭 30팀과 일반 판매자 70팀이 참여해서 꼬치구이, 버거, 피자, 추러스부터 타코, 동파육, 스테이크, 모히또까지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드 나이트 마켓 네. WNM이군요. 네. 게다가 가장 비싼 것이 9,900원이에요. 가격까지 착해서 매번 줄이 길게 늘어선다는데요.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도 감상하고 버스킹 공연이나 각종 퍼포먼스도 감상하다 보면 지루한 줄 모른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동파육은 되게 비싼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가장 비싼 게 9,900원이라면 동파육은 얼마일까요? 네.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말 그대로 그냥 음식을 하룻밤에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각 야시장마다 다른 주제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동대문 DDP 야시장에서는 청춘 런웨이 앤 댄싱 나이트라는 주제로 청년 디자이너들의 거리 패션쇼와 디제잉 파티,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요. 목동 운동장에서는 레포츠 앤 익스트림 마켓이라는 주제로 직접 만든 아웃도어 제품과 한두 번 쓰고 집안에 모셔둔 스포츠 용품 등을 판매하는 장터가 열립니다. 이 밤도깨비 야시장은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상설 운영되니까요. 주말마다 야시장 투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의 야시장만 알아봤잖아요. 지방에도 가볼 만한 야시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에서 지자체까지 전통시장 야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공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4개 야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부산 부평 깡통시장 야시장은 식도락 투어의 성지로 꼽히는데요. 일명 깡통 또띠로 통하는 베이컨 치즈 또띠아는 밀전병에 잡채, 치즈를 듬뿍 담아주고요. 인도네시아 볶음국수 미고랭, 베트남 튀김 만두 짜조, 일본 빈대떡 오코노미야끼 등도 인기가 많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에서는 젊은 커플이 운영하는 미대생 포차의 파스타와 대만인 상인이 선보이는 부드러운 과일 빙수가 유명하고요. 또 플라스틱 전구에 과일 주스를 담고 빨대에 LED 조명을 달아서 파는 예쁜 전구 소다는 SNS 인증샷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젊은 커플이 운영하는 미래 생포차의 파스타. 젊은 이 커플이 결혼을 언제 할지,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지면 이거 문 닫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오지랖퍼. 자, 역시나 야시장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먹거리입니다. 네. 또 색다른 개성을 승부하는 야시장들도 있다고요? 네, 광주 대인예술시장 야시장은 침체돼 가던 상권을 예술인들이 살려낸 경우인데요. 비어있던 점포를 예술가들이 전시 공간 겸 작업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시장 곳곳을 벽화와 설치미술 등으로 꾸미는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시장 개장 후에는 직접 만든 수공예 제품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예술적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이색 야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네요. 또 목포 남진 야시장은 목포 출신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따온 곳인데요. DJ 홍어 아재로 불리는 야시장 스타 DJ 홍어 장수 김용희 씨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문을 여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DJ 박사 간이 무대에서는 남진 모창대회, 노래자랑 등이 수시로 열리고요. 전국 각지에서 온 남진 팬들이 시장 입구에 있는 남진 캐릭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남진하면 또 어머님들의 아이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목포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 하겠어요. 네. 이렇게 축제에서
야시장까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야간 피서법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색 피서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문화재청은 8월 19일까지 야간에 경복궁과 창경궁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용 시간은 오후 7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네요. 또 서울대공원 동물원도 8월 21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동물 먹이주기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대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들도 관람객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실시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 가볼 수 있는 곳도 많겠죠? 네, 그럼요. 대구 사격장은 8월 15일까지 폐장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해서 운영 중인데요. 얼굴 보호 헬멧을 쓰고 비비탄을 쏘며 모의 전투를 벌이는 전투 체험장과 시원하게 물총 싸움을 즐길 수 있는 물총 체험장, 스크린 사격장 등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격 강습과 가족 사격 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야간 사격으로 열대야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고요. 또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는 낭만적인 피서지도 있습니다. 전남 구례에 위치한 섬진강 천문대에서는 날씨만 좋으면 목성과 은하수까지 손에 잡힐 듯이 관측할 수 있고요. 영월 별마로 천문대와 김해, 양구 등 전국 각 지역의 천문대도 한여름 별자리를 관측하기 좋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8월 12일경에는 시간당 100여 개의 유성이 떨어지는 페르사우스 유성우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가까운 천문대나 별이 잘 보이는 야외를 찾아서 더위를 식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야경이나 감상하면서 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름밤을 즐기기 좋은 야경 명소도 준비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이 노래로 유명한 여수에서도 야경의 백미로 꼽히는 곳이 바로 돌산대교인데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돌산대교의 기둥에 켜지는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과 바다, 섬, 여수항이 어우러진 야경이 이국적인 정취를 풍기고요. 또 해양 케이블카와 야간 선상 투어를 이용하면 여수 밤바다의 매력을 더욱 흠뻑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고대 도시의 신비로운 밤을 느끼고 싶다면 경주가 제격이죠.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네. 달빛이 내린 옛 도시에서 첨성대, 월정교, 동궁과 월지 등 천년 고도의 유적이 멋진 조명 아래 나타나면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는 또 다른 그윽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화강과 울산 시내의 야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도 좋고요. 고층 빌딩이 빽빽히 들어서서 마천루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부산 해운대 야경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네. 참 많은 곳들이 있네요, 진짜. 네.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마침 올해 무더위가 9월까지 계속된다니까요. 끔찍한 이야기긴 하지만 주말마다 한 곳씩 가보신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여름밤에 가볼 만한 곳 찾아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복지 장애 관련 정책이나 정보를 알아보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동반자인 안내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키 씨,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냥 한 몇십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대충 맞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100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100년이나 됐군요. 네,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도가 시작된 계기는 뜻밖에도 1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대전 이후 시력을 잃은 수많은 군인들을 위해 독일에서 1916년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개설해서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될 안내견 양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말이죠.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와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등 전문 훈련 기관에서 안내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쟁 덕분에 안내견 양성이 시작됐다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잖아요. 주로 어떤 종의 개들이 안내견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안내견 훈련을 받는 개들은 말이죠. 보통 온순하고 지능이 높으며 사람을 잘 따르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가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내견에 합격하는 개들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의미겠죠? 네, 안내견도 되려면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과해야만 안내견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안내견 지망생들은 1년간 자원봉사자들의 집에서 퍼피워킹이라는 사회화 훈련을 시작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성을 갖춰나가는 과정이고요. 퍼피워킹을 마치면 건강검진과 기질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안내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하는 기간인데요. 다른 개에게 너무 관심이 많거나 사람을 가려서 따르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탑승을 꺼린다면 문제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성향을 파악한 후 안내견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들은 일반 가정에 분양이 됩니다. 네, 안내견이 되는 길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개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재미있게 훈련하는 놀이 훈련법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요. 그중 하나로 클리커 훈련법이 있어요. 클리커를 누르면 말이죠. 똑딱 소리가 나는 훈련 도구가 되겠어요. 훈련 받는 예비 안내견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마다 훈련사들이 클리커의 버튼을 눌러서 똑딱 소리를 낸 후 사료를 준다고 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런 다양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훈련사가 직접 안대를 낀 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고난도의 장소를 이동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거친 후에야 예비 안내견
정식 안내견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교육을 받은 안내견들도 개의 본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네, 가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안내견을 봤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몇 가지 에티켓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쁘다고 만지지 마세요. 안내견도 다른 개들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건 맞지만 누군가가 안내견을 만져서 잠시라도 안내견이 못 움직이게 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고 만지지 마시고 뒤에서 조용히 예뻐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간식이나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간혹 기특하거나 예쁘다고 간식 등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안내견은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입맛이 바뀌어서 사료를 안 먹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안내견은 진짜 평소에 건강과 컨디션 잘 유지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을 찍지 마세요. 안내견을 만나면 신기한 마음에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진을 찍으면 안내견의 시선과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안내견을 찍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블로그나 SNS에 올라왔는데 그걸 시각장애인 나중에 알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기분을 상해한다고요. 이 사진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도찰당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허락받고 찍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찍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네 번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개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신호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지금 가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안내견이 옆에 있을 때는 신호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빨간불에 건너다가 그걸 본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따라 건너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 속담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네네. 이 경우에는 안내견 보는 앞에서는 신호를 철저히 지켜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운전하시는 분들 안내견을 보고 경적을 누르지 마세요. 특히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에 안내견을 향해 소리를 치거나 경적을 울리면 안내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공공장소에서 안내견을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안내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어요. 이 표지를 부착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식당, 극장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는데도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었어요. 네. 이게 단순한 에티켓 차원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안내견이 도입된 지가 약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안내견을 거부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기도 해요. 이런 분들에게 안내견의 존재와 역할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나오는 뮤지컬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주인공으로 한 안내견 탄실이라는 뮤지컬인데요. 시각장애인 소녀 예나와 그의 안내견 탄실의 이야기를 다룬 고정욱 작가의 베스트셀러 안내견 탄실이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각장애 2급인 배우 김희진 씨가 주인공을 맡았고 모든 배우들이 직접 삼성 안내견 학교에 가서 안내견들의 생활을 견학한 뒤에 생생한 연기를 펼쳐서 화제가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나온 지 꽤 됐던 것 같은데 언제 나왔던 작품이죠? 네, 2013년 초연을 해가지고요. 매진을 기록했고요. 다음에 앵콜 공연을 했고 작년 가을에도 공연을 했는데 특히 작년에는 배리어프리 뮤지컬로 제작돼서 지체장애인들에게는 전용 휠체어석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 대본과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시간 수화 통역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공연 실황 DVD도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공연을 한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문화예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더 많이 알려져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돼주는 안내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조르주 드 라 투르의 속임수, 점쟁이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프랑스 화가 조르주 드 라 투르의 작품을 살펴봅니다. 그는 깊은 신앙심이 느껴지는 종교화도 그렸지만 그 반대로 인간의 속임수나 사기 행각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순철 씨는 뭐 사기나 속임수 같은 거 당해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아직 크게 뭐 당해본 일은 없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뭐 옥장판도 사올 것 같다고 그런 거 말을 하긴 하는데 아직은까지는 없습니다. 다행히. 네네. 그런데 인간의 속임수와 사기 행각이 판치는 곳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죠? 도박장 아닐까요? 그러나 영화에서 그 게임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테이블 뒤엎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 뭐 이런 장면을 꽤 봤어요. 그래서 도박판 생각이 나요. 그렇죠. 라투르는 특이하게도 도박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도박장에서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의 심리와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눈치 게임 아닐까요? 옆 사람이 뭘 내나 좀 흠끗들끗 쳐다보면서 눈치 싸움을 벌이는 거죠. 네, 그렇죠. 또 뭐 카드 바꿔치기 이런 속임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투르는 그런 장면을 아주 절묘하게 묘사했습니다. 인물의 표정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또 도박장 말고 이거 속임수 아닐까 싶어서 미심쩍은 곳이 있어요. 바로 점집이에요. 네. 맞습니다. 점 보러 가면 사실 그 믿음 반 의심 반 뭐 이렇게 돼요. 네. 잘 나오면 기분 좋고 못 나오면 이거 미신이야
뭐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점괘라는 게 말이죠.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거 잘 안 믿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관상이나 사주도 뭐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점은 진짜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선무당한테 가서 부적에 큰 돈 쓰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다짜고짜 부적부터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라투르도 점쟁이를 앞에 두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인물의 표정을 생생하게 그렸어요. 이것도 표정과 상황만 봐도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러모로 재미있는 그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화가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라투르는 17세기 바로크 시대 화가예요. 생전에는 꽤 유명한 화가였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후에 그의 이름이 완전히 잊혔다가 20세기 초에야 재발견됐어요. 이 이야기도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1593년에 제빵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르네상스 전성기가 지나고 매너리즘이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매너리즘은 예전에 특집으로 이야기한 적이 네. 있었는데요. 완벽하고 이상적인 르네상스 미술에서 더 발전할 길이 없어서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하고 형식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를 일컫는데요. 라투르는 매너리즘 화가였던 자크 벨랑주에게 그림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에게는 매너리즘 경향보다는 오히려 초기 바로크 시대 거장인 카라바조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극단적인 명암 대비를 특징으로 하는 화가 아닌가요? 네, 카라바조는 하이라이트 조명을 쏘듯이 주변 배경은 완전 검은색으로 어둡게 하고 강조할 부분만 빛을 비춰서 밝게 하는 특징을 지닌 화가인데요. 라투르도 이런 빛의 명암 대비가 강점인 화가입니다. 빛과 어둠의 조화나 대비를 통해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방식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데요. 라투르는 특히 하나의 양초에 스며 나오는 작은 빛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명암 대비를 그렸어요. 초로 빛을 비추면 환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적고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환해지는 반경이 크지 않죠. 좁죠. 네, 그렇죠. 그래서 라투르의 밤 그림은 양초 하나에 나오는 빛을 배경으로 한두 사람 정도 등장하는 게 특징이에요. 양초가 빛을 비추는 반경이 한계가 있는데 여러 인물을 그려봤자 다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한두 사람 등장하는 게 양초와 어울려서 더 소박하고 경건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양초가 등장하는 그의 종교화는 고요한 분위기에 극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양초빛에 의지한 인물이 나타나는 종교화는 더 신앙심이 깊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왠지 모르게. 그렇죠. 뭔가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것보다는 물론 라투르가 밤과 양초 불빛을 통한 빛의 사용의 대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밤 그림만 그린 건 아니에요. 오늘 소개할 속임수 작품이나 점쟁이 작품은 배경이 낮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러 인물이 나타나고 다양한 상황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극단적인 빛과 어둠의 대비 때문에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네, 사실 속임수 작품의 원조도 카라바조라면서요? 네, 속임수를 주제로 도박하는 인물들을 제일 처음 그린 화가가 카라바조예요. 1594년에 그렸거든요. 카라바조가 사기꾼을 소재로 처음 그림을 그린 후에 많은 화가들이 이 소재를 사용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바조의 작품 속임수에는 등 뒤에서 허리춤에 꽂아둔 카드를 몰래 꺼내서 바꿔치기 하려는 동작이 나오는데요. 라투르가 그린 속임수에도 이와 똑같은 동작이 나옵니다. 카라바조가 처음 그림을 그리고 30여 년 정도 후에 라투르가 속임수를 그렸는데요. 카라바조의 작품과 같은 그런 심리적 긴장감이 느껴지고 또 색채의 대비와 선으로 인물의 복장도 정교하고 세세하게 그렸습니다. 라투르가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확증은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는 1617년에 귀족의 딸과 결혼하면서 아내의 고향인 프랑스 르네빌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점차 부를 축적했고 자신만의 공방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지역에 흑사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자 안전을 위해 파리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파리로 간 덕분에 프랑스 왕 루이 13세를 직접 만나게 됐고 그의 사랑을 받는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이 13세는 그의 작품 성 이렌느의 간호를 받는 성 세바스티아누스를 소장한 뒤 그 작품을 걸 방에 있는 기존 작품들은 모두 떼버리고 라투르의 작품을 걸라고 할 정도로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부유하게 말이죠. 잘 자랐고 루이 13세 인정도 받았는데 왜 사후에 이 작가가 20세기에 재발견된 건가요? 네, 이거는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하나는 루이 13세 이후에 등극한 루이 14세가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추구하면서 라투르의 단순하고 소박하고 평면적인 그림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라투르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데요. 라투르의 소박한 종교화나 인간의 속임수를 풍자하는 듯한 그림을 보면 그는 굉장히 독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 성격은 그림과는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가였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고리대금업자였고 하인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등 악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평판은 아주 나빠졌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결국 민심을 잃은 점이 그가 화가로서 금방 잊혀버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이 인성 때문에 빛을 못 본 거네요. 네. 물론 성공하려면 좋은 인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인성을 갖추는 게 여러모로 도움은 되잖아요. 네. 인성 좋은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뭐 저 같은 사람 참 많죠. 네네, 맞습니다. 네. 뭐 그 사람들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굳이 도움을 바라지 않더라도 뭐 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으니까 말이죠. 네. 유재석 씨가 가장 적절한 예시가 아닐까요? 왜 저는 왜요? 저는 유재석 씨. 알겠습니다. 네, 뭐 올해 롱런하는 MC가 되고 유느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방송 능력에도 이유가 있지만 인성에서 나온 거였으니까요. 네. 순철 씨도 뭐 순누님이라고 불러줘요? 아, 그것까지는 안 바랍니다. 네. 부담스럽네요. 아무튼 라투르는 사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1934년 17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들 전시회에 작품이 전시되면서 비로소 다시 세상에 그 이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꾸준히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화가들 작품 사이에 숨어있던 그의 몇 안 되는 작품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지금은 프랑스 미술사의 중요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회에 잊혔던 비운의 화가가 도박장에서의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작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르주 드 라투르는 독특한 17세기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키아로스쿠로의 대가였습니다. 특히 어둠에 둘러싸인 배경에 작은 양초의 빛으로 주위를 밝히는 소박하고 경건한 종교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기 바로크 시대 거장이자 빛과 어둠의 대비를 뛰어나게 구사한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르주 드라투르는 고요하고 절제된 분위기의 종교화도 그렸지만 도박이나 사기 같은 인간의 비도덕적 행태를 꼬집는 풍속화도 자주 그렸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박이나 속임수, 점쟁이, 방탕한 생활을 경계하라는 도덕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최초로 그림을 그린 화가는 카라바조였습니다. 그는 카드놀이 사기꾼 그림을 통해 도박에 빠진 새 인물과 그 와중에 몰래 카드 바꿔치기를 하려는 인물의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카라바조가 즐겨 그린 이런 주제는 후에 많은 화가들이 모방하면서 유행하게 됐습니다. 라투르가 그린 속임수는 카라바조의 카드놀이 사기꾼과 똑같은 도박장이라는 배경에 인물들이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한 명의 여인과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신중하게 카드놀이를 하는 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때 그림 왼쪽의 남자가 허리 뒤춤에서 몰래 숨겨놓은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깥 눈치를 살피는 남자의 표정이 생동감 넘칩니다. 가운데 앉은 여자 곁에는 그녀에게 칵테일 잔을 건네주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여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종은 칵테일을 주는 척하며 여자에게 다른 사람의 카드패를 슬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 연 채 눈동자만 여종을 향하는 여자의 은근한 시선은 인물의 행동에 대한 라투르의 뛰어난 관찰력을 보여줍니다. 이 와중에 그림 오른쪽의 남자는 얼핏 봐도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옷을 입고 오로지 자신의 카드에만 열중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가여운 남자는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영문도 모르고 당하면서 재산을 탕진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상황 설정이 돋보이는 라투르의 또 다른 작품은 점쟁입니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귀족 남자가 주름이 자글자글한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왔습니다. 점쟁이는 점값으로 남자에게 동전 한 잎을 받았습니다.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점쟁이의 표정은 자신의 말을 한번 믿어보라는 눈빛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점괘가 궁금해 점쟁이를 찾아왔지만 고고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절실해서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변에선 여자들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남자의 옆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슬쩍 값이 나가는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금색 장신구를 몰래 끊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이 생동감 넘칩니다. 숨도 안 쉴 것 같은 얼굴로 눈동자만 남자를 향한 채 그의 눈치를 살피며 몰래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남자의 주의를 돌리는 점쟁이도 결국 이 소매치기 여인들과 한패입니다. 점괘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그 내용을 들어보지 않아도 예상이 갑니다. 라투르는 세밀한 관찰력과 생동감 넘치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부유한 재산을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했으며 폭력을 휘두르고 악행을 일삼았다고 전해집니다. 민심을 잃은 그는 사후 잊히게 됐고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프랑스의 중요한 화가로 재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네, 참 그 그림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지막은 네. 굉장히 좀 안타까웠네요. 네, 그렇죠. 속임수에서는 바로 앞에서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다른 사람의 패를 몰래 알려주는 사기 행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진한 귀족 남자가 등장하고 점쟁이에서는 점괘에 정신 팔려 자기 물건을 훔쳐가는지도 모르는 귀족 남자가 등장하는군요. 네, 진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기꾼들은 눈앞에서 코 베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을 재밌게 묘사해서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그림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인간의 사기 행각을 그린 조르즈 드 라투르의 속임수와 점쟁이를 살펴봤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죠. 그런데 이 소금을 조미료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금 활용하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금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소금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이자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성경에 빛과 소금이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소금은 사실 조미료 역할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생활 속 소금의 다양한 용도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면 아, 소금이 이렇게도 쓰여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요리를 할 때 단맛을 강조하고 싶을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짠맛이 아닌 더욱더 단맛이 납니다. 단 소금은 음식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므로 설탕 먼저 넣은 다음에 소금을 넣어야 단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수박을 소금에 조금 찍어 먹으면 더 달고 장국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더 진해집니다. 둘째,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아집니다. 오이지와 장아찌류는 절이기 전에 소금물에 한번 데쳐내면 소금의 탈수작용에 의해서 아삭아삭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은 푸른색을 더더욱 푸르게 해주는데요. 완두콩이나 푸른 야채들은 삶기 전이나 삶은 후에 소금물에 담가두면 더욱 푸른 빛깔이 납니다. 넷째, 쫄깃쫄깃한 반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소금과 식용유를 조금 넣으면 쫄깃쫄깃해집니다. 국수를 삶을 때도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쫄깃쫄깃하게 삶아집니다. 다섯째, 소금을 피로 회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부었을 때 따끈한 물에 천일염이나 천일염 볶은 것 혹은 죽염을 한 줌 풀고 20분 정도 발을 담궈주면 체내 수분이 소금의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여섯째, 시력 보호와 눈의 피로에도 유용한데요. 녹차를 우려낸 물 200cc에 소금 2분의 1 작은 술을 넣어서 녹여준 뒤에 그 물에 탈지면을 적셔서 눈 주위를 닦아주면 눈의 피로도 풀리고 시력 보호에도 좋습니다. 일곱째, 어깨가 결릴 때 식초와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끓인 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꺼내서 결린 부분에 찜질을 하면 낫게 됩니다. 여덟째,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면 소금의 알칼리 성분으로 중화가 되면서 치아가 건강해집니다. 이때 소금은 매우 고운 소금을 쓰는 것이 좋다는군요. 아홉째, 소금으로 피부와 두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샤워한 몸에 골고루 발라주고 나서 몇 분 후 씻어내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피부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 머리 감을 때 소금물로 헹궈주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상쾌해집니다. 10번째, 물 빠질 염려가 있는 옷은 30분간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빨면 색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빨강이나 검정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11번째, 추운 날에 마당에 빨래를 널면 곧잘 얼게 마련인데 빨래를 마지막 헹구는 물에 소금을 약간 풀어서 헹구면 잘 얼지 않습니다. 12번째, 촛불을 켜기 전에 심지 밑에 고운 소금을 약간 뿌려주면 촛농이 흘러내리지 않고 촛불도 훨씬 밝아집니다. 13째, 다리미 바닥에 누른 것을 제거할 때는 다리미 열이 나는 채로 신문지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다 다리미 바닥을 긁어대면 간단히 떼어집니다. 14째, 아기를 목욕시킬 때 목욕물에 소금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15째, 옷에 피가 묻었을 때 소금물에 담가서 핏물이 배어 나온 후 비벼서 빨면 잘 빠집니다. 16째,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정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17째, 목감기로 목이 부어서 따가울 때 따뜻한 소금물 양치가 특효입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8째,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을 때 클렌징 크림에 분말 소금을 조금 넣고 딥 클렌징을 하면 화장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19째, 개미가 방에 많을 때 장롱 밑이나 구석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개미가 없어집니다. 20번째, 담수어처럼 흐트러지기 쉬운 생선을 구울 때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구우면 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21번째, 껍질을 벗긴 과일을 보관하려면 껍질 벗긴 과일을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 꺼내면 오래 두어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22번째,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삶은 계란의 껍질을 한층 손쉽게 벗겨낼 수 있고 소금이 달걀 흰자 단백질의 결착성을 높여서 씹는 질감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23째, 보리차를 끓일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향기가 좋아집니다. 24째, 바다조개를 소금물에 담궈두면 흙이나 모래를 토해냅니다. 네, 이렇게 소금이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는군요. 적절히 활용하면 꽤 유용한 생활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소금물로
양치를 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소금물로 샤워도 하고 머리까지 감는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뭐 안 그래도 요즘 샴푸나 린스에 화학 성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금물로 한번 시원하게 천연 샤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음. 저도 목 감기에 걸렸을 때 뭐 소금물로 목을 소독하면 좋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따끈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피로 회복이 되고 소금물을 적신 수건으로 어깨 찜질도 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확실히 소금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자, 8월 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